오늘 화두로 떠오른 탈중국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을 대신해 경제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수출도 수입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석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 최상목 경제수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이 성장이 둔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 수석이 대안으로 제시한 곳은 유럽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의 의미는 원전과 방산에 초점을 둔 정상 세일즈 외교라 못 박았습니다. 당장 폴란드와 체코의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미국과 기술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엔 유럽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자 지난 사드 사태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축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경제 보복 가능성도 없다고 보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분업 체계는 원숙한 정도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1위 국가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2.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요소수 사태 때를 돌이켜봐도 아직 많은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간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자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리스크를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른바 탈중국 발언 논란의 진원지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수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수석이 탈중국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대통령실은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의 발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년이 넘게 중국과 무역 관계를 했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대안을 찾을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용적인 차원에서 중국 이외의 수출 시장을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익을 고려해서 경제 산업적인 취지의 발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나토 순방 일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이 만나고 있죠. 네, 약 30분 전쯤에 사자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일, 혼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인데요. 모두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은 국가들입니다. 특별히 의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과 호주가 중국에 각을 세우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서 안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됩니까? 약 2시간 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회동 시간이 약 30분 정도라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토가 신전략 개념으로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만큼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나토 참석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대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윤 대통령은 북한 대응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중간쯤 약 3분 정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자유와 평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대응과 지지를 요청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는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는데요. 다른 정상의 배우자들과 함께 왕궁 그리고 국립미술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최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입니다. 충전할 때 요금 깎아주는 제도가 이달 말로 끝납니다. 한국전력 적자를 감안해 정부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5년 전 도입된 전기차 충전 할인 특례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릅니다. 지금은 22,000원이면 이 차를 100%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000원 비싼 24,000원을 내야 합니다. 충전 요금이 1kWh당 20원 정도 오르면서 BMW i3와 테슬라도 1,500원에서 3,00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차를 모으는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구매를 했는데 전기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5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바람에 전기차 보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내세운 약속인데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공약이 깨진 셈입니다. 전력 생산 비용이 올라 할인 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원래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마당에 전기차 충전비 할인까지 해줄 순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비용이 전기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야 충전 할인 같은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규제해왔던 대학 등록금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이들이 모인 건 정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지난 23일 장상용 교육부 차관은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는데 앞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학생들은 정부가 대학이 재정위기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걸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삶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돈가스가 지금 12,000원이 됐어요. 한 끼를 먹는데. 1, 2년 취업 준비하고 회사에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가 됐고. 뭔가 취업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연봉도 적고
집도 구하기 어려운데 등록금까지 올리고 물가 인상도 심하고 모든 게 청년 세대에게 너무 박하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에 영향을 준다며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해 비판을 받았는데 거꾸로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는 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기름값이 뛰자 정부는 유류세를 30%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정유사가 매긴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원의 세금을 깎아줬다면 소비자 가격은 50원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많이 되죠, 지금. 전에 거의 2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류대로 들어가는 게. 이게 리터당 단가가 떨어져야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지가 되죠. 지금 인하가 돼 있나요? 된 건가요, 지금? 전혀 못 느끼겠어요. 예. 너무 비싸서 아껴 타야 돼요. JTBC는 유류세 인하 전후 기간의 판매 금액을 국제유가 변동폭과 대조해 비교해봤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둘째 주까지 평균 인하액은 182원. 하지만 국제유가 변동폭을 제외한 소비자 가격은 69원만 낮아졌습니다. 경유의 경우 129원 낮아졌는데 53원만 반영됐습니다. 유류세를 20%에서 30%까지 낮춘 기간을 모두 합쳐도 반영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혜택이 정유사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유업계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가와 부대 비용을 뺀 이른바 정제 마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후 실질적인 평균 마진이 크게 늘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된 기간에 두바이 원유 기준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져봤습니다. 휘발유는 평균 52.7%, 경유는 83.1% 더 올랐는데 그만큼 정유사가 마진을 더 남긴 걸로 추산됩니다. 실제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4.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석유산업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전후 출고된 재고가 유통 단계에서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음 달부터 세금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10원이 아니라 1원 단위까지 따져가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소비자가 혜택을 다 받지 못한 게 맞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보다는 정유사가 그 혜택을 더 누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유류세를 100원 깎아주면 100원이 인하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상당 부분이 정유사에게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볼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가 300원 오른다고 했을 때 유류세를 100원 깎아주면 이제 200원 정도만 인상된다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시장은 특성상 세금이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100원을 깎아주면 100원에 가깝게 가격이 빠져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만큼이 정유사의 이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 기간에 182원을 깎아줬는데 실제로 주유소에는 69원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의 절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정유사의 공급가와 국제유가의 차이, 마진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이게 유류세 이전에 비해서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익 규모가 더 커집니다. 휘발유는 50%, 경유는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예. 환율이나 시차 효과 등을 저희가 다 고려한 것인데요. 국제유가가 올라간 만큼 유류세를 인하한 액수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올려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더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정유사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5월에는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정유 4사는 작년 4분기 2조 원, 올해 1분기 4.7조 원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는 했는데 소비자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에게 혜택은 왕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법으로 횡재세를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 4월 횡재세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보셨다시피 유류세 인하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유류세를 깎아주는데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정유사들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기획재정부나 산자부에 물어보니까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한 정책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일단 세금은 깎아줬는데 이것의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IMF도 유류세 인하는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까지도 유류세 인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유류세를 합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 노동자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는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EU에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횡재세를 제한한 이후에 그나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횡재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부총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발언 뒤 얼어붙었던 최저임금 협상장이 오늘 치열합니다. 지금 이 시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마지막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정이면 법으로 정해진 심의 시한은 끝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 회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3시쯤 시작한 회의 지금은 멈춰섰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에서 얼마나 올릴 거냐 노사의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중립 입장인 공익위원 측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제시한 범위가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였습니다. 최소 2.7% 인상안인데요. 노사가 하지만 이걸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은 정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측 위원들이 하나둘씩 지금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금액을 보니까 시간당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군요. 노동계는 그 이상을 요구해 오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계속 좀 깎기는 했지만 10,000원 이상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노사는 어젯밤부터 각자 3차례씩 수정안을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노동계는 최초 요구한 1,890원에서 810원을 깎아서 1,08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9,160원, 즉 동결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은 170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9,330원이 줄 수 있는 최대라고 했습니다. 입장차를 몇 번에 걸쳐서 좁혔지만 700원 넘게 그래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중재안, 타협안의 범위를 정한 셈인데요. 이걸 양측이 바로 만족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냐,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뭐냐 설명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생산자 물가가 더 올라서 최저임금 주기 어렵다. 지금도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경영계는 줄곧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금 너무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요,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깎였다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물가는 0.2에서 0.4%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론이 나올까요?
네, 상황을 두고 봐야겠는데요. 아까 근로자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정 전에 오늘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면서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중재안을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심의 기한은 지킬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 심의 기한 지킨 게 2014년 한 번뿐입니다. 그때도 노사 합의가 아니라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결국 표결에 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내로 결론 내겠다는 공익위원들 의지가 워낙 강해서요. 오늘 끝까지 만약에 조율이 안 된다면 역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박민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으로 보이는 시신 3구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차 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크레인 줄에 묶인 은색 승용차가 뒤집힌 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퀴는 펄이 잔뜩 묻어있고 앞 유리창은 깨졌습니다. 방파제와 80m 떨어진 양식장으로 인양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입니다. 좀만 더 들어서 물 좀 빼자. 유실 방지를 위해 그물로 싼 승용차는 배에 실려 옮겨집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뒤 사라졌던 조윤아양 일가족의 승용차입니다. 조양 가족이 탔던 승용차는 보시는 것처럼 일부 부서진 채 무트로 옮겨졌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경찰은 승용차 내부에서 탑승자 3명을 확인했습니다. 성인 남녀와 어린이 1명으로 앞좌석과 뒷좌석에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생명 반응은 없었습니다. 조양 가족과 구성이 일치하고 실종 전 CCTV에 찍힌 옷차림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그 고도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저 신원 확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은 가족의 생전 행적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양 가족이 살아있길 바랐던 주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또 인양한 승용차의 정밀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경찰은 타살일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이 가족이 실종되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윤아양 아버지 조모 씨는 광주광역시 한 복합상가에서 컴퓨터 조립 판매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딸 윤아양도 이따금씩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하교하고 나면은 항상 매장으로 와서 아빠 옆에서 지내고 아빠 옆에서 게임하고 숙제 앞에서 숙제하고 누가 봐도 절탈이 없는 모습이다. 조 씨는 지난해 초부터 사업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일정 정하고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 말이 현대 팔면 안 나오네?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있었죠. 이 무렵 조 씨가 코인 투자를 하다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아마 급락장이 있었어요. 한참 비트코인 한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6천만 원 급락장 있을 때 청산된 것 같아요. 몇 대 팔면 또 그 다음날 안 나와버리고 코인 하다 코인 말아먹고 그리고 폐업한 거죠.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종되기 직전 기간에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면제 루나가 포함돼 있었다며 코인 투자와 이번 사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루나 코인은 일주일 사이 가격이 90% 넘게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서를 비롯해 직접적인 동기를 밝힐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양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필 예정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충청도까지 내려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특히 비가 많이 올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 노들섬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노들섬 같은 경우는 대략 30분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람도 점점 더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강 수위는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 뒤로 한강대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한강대교의 수위는 1.14m 정도로 평상시 수준입니다. 또 강변북로를 비롯해서 퇴근길 도로 상황도 크게 막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점 더 수도권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전 7시 40분에 경기 북부 지역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장마는 지역별로 강수량이 들쭉날쭉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특징인데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게는 250mm 이상, 충청도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내일 오후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강도는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과 휴일엔 장마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피해를 입은 곳들이 꽤 있죠.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장맛비로 중부지방에선 누적 강수량이 100mm가 넘게 온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비와 함께 돌풍까지 불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건물 지붕이 날아가거나 주차장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또 부산에서는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고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도 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끝으로 더운 건 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좀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폭염이 나타나는 곳도 있고 또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은 30.1도였습니다. 열대야 기준 25도를 훌쩍 넘겼고 나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빨리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지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과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내기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또 알려졌습니다. 이 소방관의 아버지는 아들이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중부소방서 한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던 31살 초임 소방관의 죽음. 상관의 갑질 정황은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죽겠어. 몰랐다는 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초임 소방관이 스스로 세상과 등졌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경기 과천소방서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5살 초임 소방관 홍모 소방사가 상관의 갑질을 못 이겨 2달 전 스스로 삶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남일 같지 않고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홍 소방사가 숨지기 전 동료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들을 입수했습니다.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상관이 욕설을 하고 사과를 깎아라 커피를 타라 한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얘한테 뭐 가자마자 그렇게 막 쌍욕하고 뭐 출동 나가서 뭐 무전기 던지면서 막 욕하고. 해당 소방서는 진상조사를 마치고 가해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황. 하지만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갑질 피해 사례가 수시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이 터지면 덮기에 급급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장은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JTBC 보도 이후 전국 3개 소방노조는 모두 성명을 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악습을 뿌리 뽑자고 촉구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 440
40원인데 그것도 40원 깎아갖고 400원 달라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석 달째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데 이제는 경찰서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했습니다. 추후에 계속 장기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학생 3명이 청구한 금액은 총 638만 원. 청소 노동자 한 달 월급의 4배에 달합니다. 학생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자신의 그런 노동권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학교에 소리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표출하는 게 아닌가. 여기는 바로 앞에 도서관인데 굳이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하셔야 되나 라는 의문점. 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피해 안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학교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볼륨을 많이 낮춰서 집회를 했어요. 학생과 시민 2,200명은 최근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가 사람들 삶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한 시장. 한 여성이 쓰레기 수거함을 뒤져 야채를 꺼냅니다. 식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1년 만에 물가가 60% 오른 아르헨티나에서는 끼니 해결이 큰 과제입니다. 동유럽 폴란드에서는 벌목이 한창입니다. 석탄값이 지난해에 3배가 되자 나무 장작을 구하는 겁니다. To nam około 3 miesiące i potem jakieś kilka miesięcy mamy spokój właśnie. Nie musimy się martwić o koszt węgla czy innych materiałów do ogrzania. 폴란드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작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었습니다. 크게 오른 물가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것들을 줄이거나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세 아이의 엄마는 물가가 올라 아이들에게 계란이나 우유를 더 이상 먹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시민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그리스에서는 은퇴자들이 연금 인상을 요구했고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는 운전자들이 기름값을 잡아달라고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가구당 우리 돈으로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부 국가에선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고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발표했던 당시 해경 간부가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당시 청와대와 해경 관계자를 고발한 유족을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에서 피격된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2년 전에 직접 발표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입니다. 현재는 남해 해경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은 뒤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JTBC 취재진을 만나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진실만을 갖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압박이 있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윤 청장은 어제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윤 청장은 따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조만간 윤 청장을 다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그리고 해경지휘라인 등을 고발한 유족을 불러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월북이라고 낙인 찍고 프레임을 저질렀던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담당 검사께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족은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배상이냐? 아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결론을 뒤바꾼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해경 관계자의 답변을 민주당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에게도 함께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회의에선 지난 16일 브리핑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TF 소속 위원이 누구 지시로 두 기관이 동시에 사과했느냐고 묻자 참석한 해경 관계자는 중요한 수사 결과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더니 국방부를 연결해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이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같이 하겠다고 안보실에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사이에 다리를 놔 함께 사과하는 모양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안보실과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문을 한 3주 동안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같은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경도 안보실에서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입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개입을 한 겁니다. 해경과 국방부 내에서는 자기들의 중간 발표 자체가 문제가 크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 파악을 위해 여야 합의로 SI 특수 첩보 자료를 열람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JTBC는 성관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성관위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 짓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가 위반했다고 본 조항은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입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사적 경비로 쓰는 걸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선관위에 정치자금 1,892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반납했습니다.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자신의 소유로 돌린 렌터카 보증금 그리고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쓴 돈입니다. 김 후보자가 실무자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단순 착오로만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JTBC에 처음으로 법 위반 소지를 언급한 지 약 2주 만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무임승차를 줄이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요지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는 안 냈던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이제 내야 합니다. 월급 말고 소득이 더 있는 직장가입자 45만 명도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최대 3,400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 가릴 것 없이 월급을 받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던 겁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깐깐해집니다. 이를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으로 매년 2천만 원을 받던 72세 퇴직공무원 A씨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매달 115만 원 이하로 벌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금 이외의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2천만 원 기준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건보료를 낼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9월부터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사람은 27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한 사람당 매달 평균 14만 9천 원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 많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 이자나 월세 수익이 매년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었지만 이 역시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 명입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컸던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이 지금은 재산 구간별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일괄 과표 5천만 원, 시가 약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단순하게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대상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 3곳 가운데 2곳 꼴인 561만 세대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은 은퇴 뒤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유효한 기자입니다. 27년 차 공무원 노병환 씨는 월급에서 매달 50여만 원을 기여금으로 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노 씨는 4년 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퇴직 뒤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금을 적게 받는데 거기에다가 또 연금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노후가 좀 불안하죠.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와서 다른 또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전국 공무원 노조는 연금 소득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에조차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이라 보고, 또 정부가 일부 반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한시적 경감 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시적 경감은 눈속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속임이고 결국에는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사실상의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적응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와 관련한 부가체계도 바뀝니다. 지금까진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는 모두 건보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차값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만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차값으로 정한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작은 집에 살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젊은 층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 기준을 잡는 거는 조금 불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비싼 가격에 차를 구입을 하는 편은 아니라서 중산층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차량 구입 후 시간이 지나 차량 가치가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지난주 발사에 성공한 뒤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누리호 소식입니다. 오늘부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들어있는 4개의 큐브 위성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데요. 손바닥 2개로 가릴 수 있는 꼬마 위성이지만 맡은 임무는 막중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우주로 나선 조선대 큐브 위성의 크기는 태양전지판을 접었을 때 40cm 남짓됩니다. 주요 임무는 백두산의 열 변화를 지켜보며 폭발 징후를 파악하는 겁니다. 꼬마 위성이지만 진동과 열 진공 등 우주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험했습니다. 개발을 위해 조선대학생 연구진 10여 명이 뛰어들었고 기업 관계자들도 도왔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수십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실제 개발할 때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능검증 위성이 품었던 4개 대학의 큐브 위성은 오늘 조선대를 시작으로 이틀 간격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임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카이스트 위성은 지구 관측, 서울대 위성은 대기 관측을, 그리고 연세대 위성은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합니다. 큰 위성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소형 위성은 우주 인터넷과 군사 등 필요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성 무게는 곧 돈이거든요. 소형화하고 경량화를 해서 그만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로 많이 가고, 조선대 큐브 위성은 내일 새벽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합니다. 또 큐브 위성을 내보낼 당시 검증 위성이 찍은 영상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가장 빠른 하늘길이 오늘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다시 열린 건 2년 석 달 만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기자입니다. 하나둘 승객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오늘부터 재개되자 하네다 공항이 바빠집니다. 승객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날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로 가는 첫 비행기에 오른 손님은 약 30여 명. 이 중엔 한국 관광 상품을 기획하러 가는 일본 여행업계 종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ちょっと再開ということで大変嬉しく思ってます。で、ビザなしで渡航できるとやっぱり皆さん気軽にソウルに行けると思うので早めになくなると嬉し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 김포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오는 도착 장소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하네다 공항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첫 비행기로 김포에서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내린 승객은 약 50여 명. 일본 공연을 위해 온 신인 아이돌 그룹도 탑승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일본 팬들도 오랜만에 공항에 몰렸습니다. 현재 김포와 하네다를 오가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총 8편.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본과 대만 여행객에 대해 한 번 비자를 받으면 1년 안에 여러 번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복수 4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한일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선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도로도 인도도 아닌 다리 밑에 놓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고 가려면 무단횡단을 해야 합니다. 근처에서 사망 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경찰과 구청은 계속 철거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위로는 고가 차도가 지나고 그 아래 전철이 지나는 이곳은 서울 석계역입니다. 성북구 석관동과 노원구 월계동의 경계에 있는데 버스도 수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무단횡단 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선이나 좀 더 쉬운 경우. 저 보십시오. 지금 인터뷰하는 와중에도 저렇게 무단횡단 하잖아요. 그러게요. 방금 지나갔죠.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최근 2달간 석계역 일대에서 보행자 2명이 숨졌는데 그중 술을 마시고 무단 횡단을 하던 3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바로 사거리를 끼고 있는 6차선 도로로 이어지는데요. 당시 보행자는 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취재 중에도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올 정도예요. 주변엔 사고 위험성이 큰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도로도 인도도 아닌 다리 밑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입니다. 벌써 20년가량 됐습니다. 화장실은
돌아 나왔더니 정말 맞은편에 불빛이 보입니다. 지금 누군가 그 앞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취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가냐 물으니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막 쓰는 화장실. 휴지는 없어요. 아니, 신호가 없잖아. 무조건 말밖에 안 되면서. 전철역 화장실이 있지만 차가 끊기면 문이 닫혀 이곳으로 몰리는 겁니다. 노점이 영업을 마치면 화장실도 닫아두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돌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 불편하죠. 깜짝 놀라요. 술동무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많아요. 노점 상인들이 사비로 관리해왔는데 이들은 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많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정권이잖아요. 살아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화장실이 없으면 도상방면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이게 있는 게 벌써 약 한 20년이 넘었어요. 여기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최근 구청에 이 화장실을 특정해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그 어떤 육교라든지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계도나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신고 현장을 가게 되면 경찰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무법지대나 상인들은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가고 하는 거지. 목욕대 이건 아니거든. 천천히 표시판, 요철구이라든가 이런 거만 설치해 주셔도. 구청 측은 그간 잦은 철거 요청을 해왔다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 맞은편으로 가는 길, 짧다면 짧고 또 위험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늘 한순간이고 무단 횡단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선 안 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여원입니다. 뉴스데스 문의하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노룩 악수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가자 외교 데뷔전에 임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었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소개를 하고 마음을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만나봐야지. 그 얼굴 익히겠다던 외국 정상들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모두 참석했는데요.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하나둘 모였고 구면인 정상들은 반갑게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윤 대통령 속속 도착하는 정상에게 인사를 건네고요. 뒤돌아서서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 프랑스 대통령과 다정한 포즈로 들어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다른 정상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보고선 악수를 청했고 윤 대통령도 환하게 웃으며 반가움을 표했는데요. 한 달 전 만난 사이였으니까 더 가깝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공개되자 진짜 악수를 한 게 맞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가운 표정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은 다른 데로 향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악수를 한 건 맞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자막이 함께 나오면서 이렇게 손 잡은 모습이 가려졌던 건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고 악수가 끝나기도 전 곧바로 시선을 돌리는 바람에 노룩 악수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 같은 모습, 바쁜 정치인들의 해프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에요. 늘 바빠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앞에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공식 행사 외에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곳이 있었는데요. 한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데 마드리드 개선문 근처라고 합니다. 티셔츠와 면바지 등 캐주얼한 차림이지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맞네요. 2박 3일 일정에 정상회담부터 교민 간담회까지 스케줄 빼곡히 채워서 갔는데 내실 있는 결과물 갖고 돌아올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2번은 안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작은 도시 시장이 최근 시민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내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2번은 안 됩니다.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고객의 머리를 2번 감기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를 어길 시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가뭄 때문인데요. 가뭄 피해가 큰데 이중 머리 감기로 물 수천 리터가 허비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머리를 감을 때 물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싶다가도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 교육제까지 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지난 겨울부터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이 가장 긴 강이 말라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농작물을 봐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요. Allora, io sono 35 anni che faccio l'agricoltore, una situazione così non l'ho mai vissuta. Abbiamo 2 mesi caldi e quindi non so, secondo me se non pioverà non dico che è una catastrofe, ma poco ci manca, insomma. 이에 밀라노에서는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있는 분수를 이렇게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가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지만 그간의 가뭄 해갈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리 2번 감지 말라고 강요할 순 없겠지만 이 비누칠할 땐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등 일상 속 작은 습관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잠시 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 도착하더니 배낭에 있던 헬멧을 꺼내 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님들도 있었지만 거리낌 없이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최루액이 든 가스총을 쏩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 먹히지 않자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뒤쫓는 직원들의 손을 뿌리친 남성은 얼마 뒤 옷을 갈아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인적이 드문 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범행 8일 만인 어제 오후에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사업을 해오던 40대 이모 씨였습니다. 식재료 같은 거 그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렵게 됐나 봐요. 직원들이 저항이 심하니까 뜻을 못 읽고 넘어갔죠. 이 씨는 미리 새마을금고를 2차례 찾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막으려던 새마을금고 직원 3명은 눈, 부위 등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택시기사의 기지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현금 뭉치를 들고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손님의 수상한 행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오릅니다. 택시를 탄 곳은 경기도 화성시, 목적지는 서울 역삼동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 해당 승객은 갑자기 안산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목적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크게 없거든요, 사실은. 좀 뭔가 좀 찜찜했죠. 안산역에 도착하자 손님은 현금으로 택시비를 냈습니다. 택시기사 이모 씨는 손님 가방에 있던 현금 뭉치에 눈길이 갔습니다. 뒷모습에 좀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죠, 이제. 출구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거기서 또 쓰더라고요. 안산 역사를 촬영을 하고. 막연한 의심은 동료 기사와 통화를 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알고 보니 이 승객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동료가 2사람이 그 보이스피싱의 어떤 그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는 해당 여성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넬 뻔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았던 겁니다. 수사기관 사칭은 대부분 이제 범행 이제 명의가 도용돼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해서 건네줘라. 과거 여러 차례 현금 수거책을 했던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사준 뒤 돈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온라인에선 델구업자로 불립니다. 이들 중엔 성적인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델구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쓴 여성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한 남성에게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비닐봉지를 건네자 남성은 재빨리 일어나 주머니에서 지폐다발을 꺼냅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담배와 소주, 맥주가 들어있었습니다. 봉지를 건네받은 남성, 알고 보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물건을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이른바 델구가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델구는 판매자가 글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연락을 합니다. 술이나 담배, 성인용품들이 대상입니다. 대리구매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현장 적발된 한 30대 남성은 대리구매를 원하는 여성에게 성적 요구를 했습니다. 여학생들 중에 게시글을 올릴 때 해시태그에 델구라고 입력하든지 나한테 자기가 먼저 내가 담배 한 2갑 사줄 테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속옷 양말 벗어달라고 해. 델구 범죄에 최근 청소년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델구 판매자로 적발된 17살 남성은 성인 인증 없이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담배를 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인데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해도 회원가입돼요. 그것만 입력하면 그게 성인인지 아닌지 따지질 않더라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렇게 대리구매를 해준 업자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은 1,000명이 넘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11명을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조개를 캐던 주민이 찾아낸 크고 화려한 돌 조각입니다. 조선 초 궁궐에 쓰던 용머리 기와 장식으로 밝혀졌는데요. 어쩌다가 태안의 뻘밭에 묻힌 건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태안의 한 갯벌. 3년 전 조개를 캐던 주민이 호민 아래 묵직한 덩어리가 툭 걸렸다고 신고했습니다. 밀물과 썰물 탓에 하루 서너 시간만 발굴할 수 있어서 파내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120kg이 넘는 거대한 기와 장식은 사용 흔적도 전혀 없이 아궁이에서 막 나온 상태와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갯벌의 역설입니다. 출고 당시의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갯벌이기 때문에 양마다 보물로 지적해도 손색이 없는 어떻게 말하면은 조선 왕실을 기하해서 최고 수준을 전란으로 불타거나 궁궐을 재건하면서 없어지는 일 없이 공기가 차단된 뻘에 묻혀 6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와의 가장 꼭대기인 용마루에 올라가는 건데 용의 모양도 검의 화려한 구름 무늬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양식과 다릅니다. 건물에 화재가 나지 않기를 빌며 만든 기와 장식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의 모양인데 처음으로 조선 초의 모습도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물을 다루는 용이 기와를 깨문 모습. 여기 게으른 용을 다스린다며 머리에 꽂은 칼 모양의 건파까지 그대로입니다. 실제론 빗물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설계로 조상들의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조선 전기의 기와 전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건 처음이어서 창건 당시의 경복궁이나 숭례문의 모습을 고증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왕실 기와가 뻘에 잠들어 있게 된 사연도 궁금한데 왕실과 관련된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태안 바다에 빠져서 이제 난파된 것. 연구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발굴을 통해 난파선의 흔적이나 또 다른 유물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세계적인 문학상인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의 번역가 안톤 허씨가 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비주류로 여겨지던 한국의 장르 문학을 발굴해서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시상식에선 화합을 꿈꾸며 시민들이 함께 만든 통영국제음악제가 사회 부문상을,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 망토를 만드는 메타물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노준석 포항공대 교수가 과학기술 부문상을 받았고, 통일 부총리와 2002 월드컵 유치위원장을 지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고 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입니다. 온통 어둡습니다.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내일은 기대해 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먹거리는 하늘이 나를 보는 것 같아. 두건들
왈칵 쏟아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시선이 뭘 담고 있는지 모른 채 앞만 보고